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 쥐어준 반지. 살아 돌아오라고, 이것이 부적이 될 거라고. 나는 송곳으로 반지 안쪽을 조심스럽게 눌러 글자를 새겼습니다. 기억 디귿치읓 김동혁. 그리고 그녀 손에 끼워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나 김동혁 반드시 당신을 찾겠다고. 이 반지는 50년 된 금반지입니다.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세 글자. 기억 디귿치읓 김동혁. 내 이름입니다. 79평생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혼자 사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청춘이 정글 어딘가 묻혔다고. 내 심장 한 조각이 메콩강 넘어 남았다고. 그런데 2023년 가을 서산시장 골목에서 5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평생 찾지 못한 것이 스스로 내게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40대 여인의 손가락에 끼워진 채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 사랑의 아픔, 그리고 기적.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죽기 전에 남겨야 할 증언이니까요. 인생 미담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8. 대한민국 육군 상사. 맹호부대 소속. 1967년 5월 나는 월남 중부 꽝남성 깊은 정글에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상륙 수송함을 타고 떠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어머니가 부두에서 울며 손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출항하던 날 부두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울음소리, 군가, 태극기. 누군가는 만세를 불렀고 누군가는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떠났습니다. 살아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전쟁터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장교들과 달리 우리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배로 사흘을 갔습니다. 좁은 선실에 빽빽이 들어찬 젊은이들. 20, 25, 30.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었습니다. 출항 첫날 밤 갑판에서 고향 노래를 부르다 우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캄란만에 도착했을 때 더위가 숨을 막았습니다. 한국의 여름과는 차원이 다른 습도, 그리고 냄새. 정글과 바다, 디젤과 땀이 뒤섞인 월남 특유의 냄새. 첫 교전은 도착 일주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야간 정찰 중 베트콩과 마주쳤습니다. 총소리, 비명, 포성. 교관이 훈련소에서 가르쳐준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전은 지옥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등병이 쓰러졌습니다. 부산에서 같은 배를 탄 21살 경상도 청년이었습니다. 출항 전날 약혼했다고 자랑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약혼녀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우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1967년 8월 어느 날 우리 분대는 마을 정찰 임무를 받았습니다. 베트콩 잔당이 숨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정글을 헤치고 6시간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마을은 작았습니다. 초가집 열대 채. 노인과 여자들, 어린아이들만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갔거나 죽었거나 숨었거나. 부대는 3일간 그곳에 주둔했습니다. 첫날 오후 나는 우물가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쯔엉, 25살,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묘한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통역병 박일병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전사했고 혼자 작은 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모두 죽었고 이 마을에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둘째 날 나는 그녀를 또 봤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모습, 작은 책으로 괭이질하는 뒷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나는 다가가 물을 건넬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고향 서산 바닷가를 거니는 꿈. 옆엔 누군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니 새벽 2시. 막사 밖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셋째 날 오후 쯔엉이 우리 막사에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쌀국수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때 통역 없이 우리는 대화했습니다. 손짓, 눈빛, 미소.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만난 두 외로운 영혼.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셋째 날 밤,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출발.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막사 밖을 서성였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글 위로 쏟아지는 달빛.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쯔엉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도 외롭다는 것을, 그녀도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정글 가장자리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지역 교전이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 바닐로 굳은 손.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사랑, 내일이 없을지 모르는 사랑. 그것은 처절했고 뜨거웠고 슬펐습니다. 그녀의 체온, 숨소리,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 쥐어준 반지. 할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살아 돌아오라고, 이것이 부적이 될 거라고. 나는 송곳으로 반지 안쪽을 조심스럽게 눌러 글자를 새겼습니다. 기억 디귿치읓. 김동혁. 그리고 그녀 손에 끼워줬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나 김동혁 반드시 당신을 찾겠다고. 쯔엉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포옹. 새벽 5시 우리 부대는 떠났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쯔엉이 마을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대규모 교전에 휘말렸습니다. 베트콩 정규군과의 조우. 박격포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폭발, 섬광, 그리고 통증. 나는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달려왔습니다.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모르핀 주사를 놨습니다. 헬기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상공에서 본 정글은 아름다웠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 쯔엉이 있었습니다. 야전병원, 수술, 마취. 깨어나니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리를 살렸다고, 기적이라고,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석 달간 입원, 재활, 물리치료, 그 사이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이름을 몰랐습니다. 주소가 없었습니다. 정글 속 이름 없는 작은 마을군 우체국에 물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에게 편지를 보낼 방법이 없냐고 담당 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시에는 불가능하다고, 군사우편만 가능하다고. 나는 절망했습니다. 1968년 가을, 부분 귀국 명령.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항, 부두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 짚고 절뚝이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고향 서산, 제대, 취직, 작은 공장 설립.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쯔엉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우물가의 쯔엉, 달빛 아래의 쯔엉, 손 흔들던 쯔엉.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봐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사정했지만 나는 고집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한 조각이 아직 메콩강 너머에 있는데. 2023년 가을, 나는 77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 고향 서산에 새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늙으니 고향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부지 답사차 내려온 어느 오후 나는 서산시장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다니던 그 골목. 지금은 현대화됐지만 어딘가 옛 정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 전 월남전에서 입은 다리 부상. 수술을 5번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넘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재빨리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다정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금반지, 낡고 오래된 금반지.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반지, 50년 전 내가 직접 새긴 그 문양. 세월에 닳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리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냥 비슷한 반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이 가슴은. 여인이 미소 지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반지, 그 반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쯔엉의 딸이 아닐까? 아니, 말도 안 됩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그 반지는 분명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다녔습니다. 베트남 여성, 40대 초반, 어제 이곳에서 본 사람. 채소가게 주인이 알려줬습니다. 응엔티란, 결혼 이주 여성, 한국에 온 지 15년. 남편과 함께 시장 근처에서 작은 쌀집을 운영한다고. 나는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공장 설립 관련 상담을 구한다는 핑계로 사흘 후 나는 그 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다리가,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쯔엉의 딸이라면 나는 그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50년 전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기억했습니다. 시장에서 넘어질 뻔한 할아버지. 나는 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들도 많이 고용할 예정이니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라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반지 참 특이하네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25대 베트남에서 돌아가셨다고. 이 반지만 남기고. 숨이 막혔습니다. 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쯔엉은 전쟁 후 혼자 딸을 키웠다고. 아버지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다만 한국 군인이었고 전쟁 때문에 헤어졌다는 것만. 그리고 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반지를 보며 가끔 우셨다고. 그분을 정말 사랑했나 보다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란이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란 씨, 제가 만약 당신 아버지일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란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노인이 갑자기 아버지라니. 하지만 나는 설명했습니다. 1967년 꽝남성의 작은 마을. 우물가의 여인 쯔엉. 3일간의 주둔. 그리고 금반지에 새긴 이름. 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빼서 빛에 비췄습니다.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 기억 디귿치읓. 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기다렸다고. 평생 재혼도 안 하셨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려 했을 거라고. 전쟁이 막았을 거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란은 제안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일주일 후 우리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뜯지 못했습니다. 란이 대신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란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50년. 반세기를 몰랐던 내 딸. 하지만 기쁨 뒤에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란은 물었습니다. 왜 안 찾아왔냐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쯔엉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란이 한국으로 시집 온 지 6년 후였습니다. 란이 보여준 사진. 나이 든 쯔엉의 모습. 주름진 얼굴에도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강인함. 란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란아,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전쟁이 미워할 대상이야. 그분은 살아있다면 분명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야. 쯔엉,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매일 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다시 만난 쌀집. 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란이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다고 한국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쯔엉이 생전에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쓴 편지, 란에게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란에게 엄마가 죽으면 이 편지를 읽어라. 너의 아버지는 김동혁이라는 한국 군인이다. 그분은 나에게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10년, 20년, 30년. 그래도 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라나, 그분을 원망하지 마라.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약속도 사랑도 미래도. 만약 너희가 만난다면 그분에게 전해다오. 나는 행복했다고. 그분과의 하룻밤이 너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편지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란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내 딸의 손을.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란을 공장 관리 보조로 채용했습니다. 천천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피는 나눴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장 총무 박 과장이었습니다. 30년간 나와 함께한 오른팔. 그가 노골적으로 란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란의 의견을 깎아내렸습니다. 베트남 근로자 복지 개선안을 제출하면 예산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박 과장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 베트남 여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재산 노리는 겁니다. 친자 확인이라는 게 요즘 얼마나 쉽게 조작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란이 어떤 사람인지. 2년이 흘렀습니다. 란은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의 고충을 일일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면 고향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재고 관리를 잘못해 손실이 생겼습니다. 란은 자기 월급에서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위험했습니다. 란은 소화기를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이 대피했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박 과장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란의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박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란은 내 딸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계속 이런 식이라면 당신이 떠나야 할 겁니다. 박 과장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나는 결정했습니다. 란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임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베트남 여자에게 공장을 맡기다니. 하지만 나는 당당했습니다. 내 딸이니까. 란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 넌 충분해. 2년간 지켜봤어. 넌 쯔엉을 닮았어. 강하고 성실하고 따뜻해. 2025년 봄 란이 제안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자고. 어머니 산소에. 57년 만입니다. 내가 월남 땅을 떠난 지. 인천공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 란이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4시간 후 호치민 공항.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57년 전 그 냄새, 정글과 바다의 냄새, 가슴이 뛰었습니다. 란이 차를 렌트했습니다. 우리는 꽝남성으로 향했습니다. 8시간 운전, 도착한 곳은 변해 있었습니다. 정글은 사라졌습니다.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발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소는 호치민 근처에 있어요. 내일 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묘지로 갔습니다. 작은 언덕, 소박한 비석, 쯔엉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쯔엉, 왔습니다. 57년 만에.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란을 만났습니다. 우리 딸, 당신을 닮아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선물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남은 생을 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란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쯔엉과의 하룻밤. 그것이 너를 세상에 데려왔으니까.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란이 또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처음으로. 나 김동혁, 올해 79. 평생 외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쯔엉이 남긴 사랑이 란이라는 형태로 살아있었으니까요.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50년이 지나도 반세기가 흘러도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을. 매일 아침 나는 란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란의 남편, 두 손주. 그들이 내 가족입니다. 손주들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대답합니다. 천사였단다. 전쟁터 한가운데 나타난 천사. 그분이 너희 할머니고 너희 엄마를 남겨줬지. 그리고 나는 반지를 보여줍니다. 손주들이 신기한 듯 만집니다. 이 반지가 50년을 기다렸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지. 쯔엉, 고맙소. 당신이 란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당신이 나를 용서해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약속하오. 란을 잘 지키겠소. 손주들을 잘 돌보겠소. 당신이 남긴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겠소.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봄바람. 어딘가에서 쯔엉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내 인생은 기적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반지 하나의 기적.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도 시간도 죽음도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생 미담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79 노인의 고백.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마지막 증언.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50년 후라도 그 사랑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 미담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